안녕하십니까? 2025년 65세 이상 시니어 인구가 1,000만 명이 되는 초고령 사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구 구조를 보면 시니어 독신 세대가 크게 늘어나면서 앞으로 고립과 고독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립과 고독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경제적으로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초고령 독신 사회에서 고독의 문제를 살펴보고 독신 세대를 둘러싼 문제와 대응책을 살펴보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고령화를 얘기할 때 일본 사회를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일본은 초고령 솔로 사회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21년 일본의 인구 구조를 보면 혼자 사는 사람이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솔로 사회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있는 세대가 전체 세대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고령 세대의 절반이 솔로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예, 한국도 10인 가구 중에 3가구가 혼자 사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2020년 65세 이상 세대 중에 약 35%가 혼자 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혼자 사는 세대는 어떤 원인 때문에 생길까요? 네, 이런 솔로 사회는 어떤 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이혼으로 독신 세대가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은 생애 미혼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생애 미혼이란 50세 전후까지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생애 미혼 비율이 일본 남자의 경우에는 2025년에 27%, 그리고 2035년은 거의 30%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남성의 미혼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남성의 생애 미혼 비율을 보면 2030년에 일본과 같이 약 30%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최근 고독사에 관한 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일본에서 NHK 방송에 고독사에 관한 현상을 특별 보도를 했는데요. 그 당시 일본의 단가이 세대가 대량 퇴직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50대, 60대의 고독사의 현상을 일본에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보도했는데요. 그 후에 일본에서는 지금 고독사 현상을 매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최근 고독사 현상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최근 5년간 고독사로 사망하신 분들이 3,2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남성이 8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50대, 60대 남성이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고독사 현상을 보면 80% 이상이 남성, 그리고 50대, 60대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일본에서 이런 고독사가 이미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고독사로 인해서 집주인과 임차인이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성 퇴직자가 왜 고독의 희생자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도시화 핵가족화로 무연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해서 이웃과 멀어지고 있고, 그런 속에서 지역 공동체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회관계 자본이 우리 사회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고독사가 늘어나는 것은 장기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정년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정년을 맞이한 분들은 사회에 갈 곳이 없어집니다. 사회에 갈 곳이 없고 인연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고립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남성분들은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 사회의 다양한 집단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이런 네트워크가 부재한 속에서 퇴직 남성은 고독의 희생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 사회는 3대 무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3대 무연이란 뭐냐? 먼저 혈연이 희박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사촌들, 오촌들하고도 친하게 지냈고 왕래도 잦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형제를 넘어 사촌, 오촌과 연기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 겁니다. 여러분은 이웃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예, 제가 10분 중에 10분에게 이웃과 어울리냐고 물어보면 거의 8, 9분은 이웃을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지금 혈연이 멀어지고 혈연 관계가 희박해지고 또 지역 공동체의 관계가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30년간의 직장 생활에도 퇴직하고 나면 직장의 인연으로 인해서 연락이 끊어집니다. 직장의 인연도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전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과거의 직장의 인연도 희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혈연의 희박화, 사연의 희박화, 지연의 희박화로 인해서 독신 고령자는 고립되고 또 고독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독과 고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영국과 일본은 고독 담당 부처를 신설했습니다. 영국은 2018년도에 고독 담당 장관을 신설해서 이 고독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요. 고독 대책을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 또 고독을 연구하고 또 고독을 줄이기 위한 추진 조직을 만들어 전 사회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NPO들이 힘을 합쳐서 각종 포럼을 열고 그리고 고독 문제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고독을 줄일지를 전 사회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고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우리는 영화나 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고독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때의 고독은 쓸쓸함의 어떤 표현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고독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2020년 저희 고향에 있는 사찰에 들어가서 템플 스테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템플 스테이를 통해 제 인생을 돌아보고 또 나의 삶을 반성하고 또 새로운 나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때의 고독은 저에게 많은 생산적인 어떤 시간이었습니다. 고독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부정적 의미로 의지할 사람이 없고 마음을 통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는 고독이 있습니다. 이럴 때 고독은 불안, 고통, 쓸쓸함 그런 어떤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고독은 주관적이고 자립적인 상태입니다. 자기 실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립 상태를 고독을 즐기고 그 고독을 통해서 새로운 자기의 희망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영국에서 고독에 관한 조사를 해봤는데요. 고독의 사람들이 사회와 연계가 떨어지거나 또 고독을 느끼면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피해도 막대하다고 합니다. 무려 1년간의 고독을 느낄 때 1년간의 어떤 사회적 비용은 우리나라 돈으로 47조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 고독을 느끼는 사람은 하루에 15개 피의 담배를 피는 건강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에는 900만 명 이상이 현재 고독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20만 명의 고령자가 월 한 번도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하지도 않고 있고 350만 명의 고령자가 친한 친구는 TV라고 합니다.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건강에 사망할 위험은 무려 2배가 늘어나고 있고요. 흡연, 과도한 음주, 그리고 비만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또 사회적 연계가 감소하면은 뇌졸중, 심장병,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현재 고독은 만연하는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고독은 중고령자의 가장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춘지에서도 만성적 고독은 현대의 전염병으로 파악하고 있고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고독은 현재의 가장 심각한 전염병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는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독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고독으로 인해서 한 해 67억 달러의 의료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고독이 일상화되면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변합니다. 또 고독은 사람을 공격적으로 만듭니다. 또 고독은 사람을 반사회적으로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고립, 고독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고령 독신 사회에서 어떻게 고독에 맞서 그리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것인지 다양한 대책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독신 고령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50대 혼자 사는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하는데 병원 측에서 신원보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분 혼자 사는데 신원보증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측 입장에서는 그분이 만일에 치료비를 내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서 신원보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법률상 혼자 사는 사람한테 신원보증을 요구하면서 입원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병원이 신원보증을 요구하면서 입원과 수술을 거절할 때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입원과 수술할 때 보증을 요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간병시설에 들어갈 때 계약서에 신원보증인을 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보안 시스템에 가입할 때도 그 보안회사에서는 긴급 연락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금융회사에서 유언서를 작성한다고 할 경우에 만일의 경우 사망 통지인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독신 세대는 인생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독신 세대는 이렇게 자립 생활을 하다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또 그리고 자택간병을 받고 그 다음 단계로 장기 요양 상태로 들어가고 그리고 사망과 사후 처리 단계를 밟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독신 세대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직면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의료기관으로 이행할 때 치료 계획을 수립해서 대책을 세우는데 이때 앞서 말한 대로 신원보증 서비스 그리고 그런 신원보증에 따른 여러 가지 입원상 절차 그런 서비스도 누군가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또 자택간병을 받을 상황이 왔을 때도 살고 있는 주택을 관리해 줘야 되고 또 간병 서비스를 누군가가 계속 지속해 주는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장기 요양 상태에서도 어느 시설에 들어갈지, 어떻게 계약할지, 어느 기간 동안 어떻게 의료를 받을지 이런 것도 결정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망 후에 사후에도 상속 재산을 처리하고 그리고 나의 유체를 처리하고 그 후에 사무 절차를 밟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하나 자산 관리가 있습니다. 시니어 입장에서는 자산 관리 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큰 금액의 어떤 계약건이 있을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독신 세대가 아팠을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상적으로 일용용품을 사거나 금전을 지급하고 계약을 맺을 때도 이런 자산 관리 문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독신 세대는 일상적으로 보살핌이 필요하고 또 동행과 쇼핑 그리고 때로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타인의 지원을 받는 체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독신 세대가 직면한 단계별 과제를 축약해 보면 자택에서 의료기관으로 넘어갈 때 긴급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그런 긴급 연락처를
우리는 어떻게 파악하고 등록해 둘 것인지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료기관에서 자택간병으로 갔을 때 간병인과 성년 후견이 모든 돌봄 서비스를 해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자택에서 장기 요양 시설로 이동할 경우에 어떤 시설을 선택하고 또 내가 살던 자택을 어떻게 정리하고 또 이런 많은 절차가 발생하고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요양에서 사후 처리로 갈 때도 어떻게 유체를 처리할 것인지 남은 자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화장에 관한 절차 그리고 재산 처리에 관한 절차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두지 않으면은 향후에 무연고 사망자가 되거나 내가 살던 집이 빈집으로 영원히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독신 고령자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는데요. 많은 고령자들은 웰다잉 준비를 잘해서 건강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독신 고령자들은 의지할 데가 없고 만일의 경우 신원보증인도 없고 그리고 사후에 내 재산 관리 그리고 나의 유체 처리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독신 고령자를 지원하는 대책으로 응급대책과 제도, 사업적 지원 대책을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독신 세대의 친족을 찾는 그런 방법을 사전에 모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 상황,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 친족이 없으면 어떤 의료를 받을지, 어떤 사무 절차를 밟을지 상당히 어떻게 처리하기가 난망해집니다. 또 하나는 대책으로서는 간병인, 성년 후견인, 그리고 의료종사들이 좀 더 폭넓은 서비스를 지원하는 어떤 특별 지원 서비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가족 이외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독신 세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성년 후견 제도를 좀 더 폭넓게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독신 세대의 어떤 사후에 희망하는 장래 낙골 희망 그리고 추후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그리고 상속 문제 이런 것들을 사전에 개인의 의향을 정리해서 지자체에 등록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에 긴급 상황 또는 사망 시에 그런 정보를 지자체가 친족이나 그리고 그런 관련 서비스 업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민간 사업자 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일본에서는 NPO 등에서 민간 사업자로서 독신 세대에게 신원보증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 같이 임유 후견 제도 그리고 독신 세대를 향한 자산관리 서비스 그리고 유언장 작성 등 그런 법률 지원 서비스 그리고 장래 납골 그런 사후 서비스를 지원하는 NPO들의 어떤 활약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독신 고령자는 많은 불안 요소가 있는데 현재 우리 사회의 공적 제도로서 이러한 많은 부분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독신 고령자에게 이런 앞으로의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장치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신 고령자에게 그런 분들이 어떤 웰다잉 준비를 해도 내 희망을 이해하고 또 사회적으로 실천해주고 그런 어떤 가족과 같은 서비스가 우리 사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서는 생활 지원 인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금융기관, 복지시설, 의료기관은 각각 독립된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독신 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기관, 복지시설, 의료기관 이런 서비스가 있어도 우리 친족이나 지인들이 서비스를 따로 어떻게 독신 세대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각종 시설에 들어가도
생활 지원이나 신원 보증에 어떤 도움을 받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성년 후견제도는 어떻습니까? 성년 후견제도도 본인의 사망까지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신원 보증인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활 지원 인력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해서 장소에 관계없이 사후까지 계속 지원자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 그리고 또 이런 생활 지원 인력이 때로는 본인을 대신해서 일을 처리해 줄 수 있을 것. 또 그리고 본인과 함께 주변의 지원자를 이렇게 주선해주고 그리고 중개해주는 그런 조정 역할을 하는 생활 지원 인력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독신 세대의 지원 대책 방안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독신 세대는 자신의 생전에 본인의 장래, 낙골에 대한 희망, 그리고 사전 연명 치료에 대한 어떤 개인의 의향, 그리고 어떤 재산 관리, 그런 개인적 의향을 정리해서 그 내용을 지자체에다가 등록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후에 장래 계약을 맺어놓고 장래 계약자와 그런 계약을 체결한 내용도 지자체에 등록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어떤 생전 계약에 근거해서 의료기관은 본인에게 믿고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 독신 세대가 긴급한 상황에나 사망할 경우에 의료기관이나 경찰이 제3자인 지자체에 대해서 그 사망자가 원하는 정보를 직접 조회하고 그리고 지자체는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체제 속에서 독신 세대의 지원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지자체에서 독신 세대에 대한 어떤 사후 문제에 대한 어떤 서비스 대책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일본 요코스카시라는 데서는 나의 종알 등록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대로 독신 세대에게 사전 연명 의료 의향 그리고 사후에 장래 낙골에 대한 희망을 사전에 정리해서 시청에 등록해 놓고 그리고 만일의 경우 그 독신 세대가 사망하거나 긴급한 상황에 있을 때 병원이나 의료복지 그리고 경찰에서 조회를 하고 시청에서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체제는 또 일본 야마토시에서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독신 세대나 부부 세대가 상담을 통해서 개인의 장래 낙골 희망 그리고 사후의 처리 절차 이런 개인의 의향을 담은 내용을 시청에 등록해 놓고 그리고 시청은 독신 세대와 장래 사업자 또는 법률 전문가를 주선해서 장래 낙골 등의 여러 가지 사전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런 사전 계약을 시청에도 등록해 놓고 시청은 독신 세대가 긴급한 상황이나 사망할 경우에 친족이나 지인에게 그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 NPO 단체에서는 이런 독신 세대를 향해서 가족 대행 서비스를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입원하거나 그리고 간병시설에 갈 경우에 신원보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평소에 치매 상태가 오거나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 재산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 그리고 일상적으로 보살핌 서비스뿐만 아니라 병원에 동행하고 그리고 상담하고 일어나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그리고 유언장 작성이나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법률 지원 서비스 그리고 사망 후에 장래, 낙골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일부 NPO 단체는 가족 대행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매 상황에서 우리의 시니어는 여러 가지 자산 문제에 현재 부딪히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 언론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시니어들 대상으로 금융사기 문제가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도 지금 금융사기 문제는 국가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시니어에 대한 금융사기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시니어분들은 판단 능력이 떨어질 때 금융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금융 상품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금융기관과 어떤 자산 관련 그런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자산 보존을 하는 것도 시니어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치매 상황에서 자산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전하느냐. 그것도 상속 플랜의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자산 이전 문제도 시니어들에게 부딪히는 굉장한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시니어분들이 금융자산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자산을 늘리고 또 안정적으로 운용하느냐 그런 것도 문제인데 만약에 시니어가 판단 능력이 흐려졌을 때 자산을 어떻게 배분을 해서 그 자산을 운용하느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우리 현실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현재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니어가 가진 자산으로 충분히 100세 인생을 살기 어렵다면 그 많은 재산이 조기에 고갈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치매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또 손해보상 어떤 청구 등의 위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매에 따른 자산관리 대책으로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치매에 걸리지 않더라도 우리 시니어들은 어떤 금융사기 그리고 또 재산관리를 맡긴 어떤 친족의 자산 유용으로 많은 피해를 보는 상황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또 치매 상태에서도 자산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조기에 어떤 건강 예방 대책 그리고 치매 예방 대책 이런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평소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유언서를 작성해 놓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 유언서를 작성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그걸 갱신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객관적으로 내 의사 능력이 정상인지 평가해보고 그 효과성을 증명하는 어떤 대책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여러 은행에서 현재 신탁과 같은 고령자 어떤 자산관리 상품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어떤 은행의 금융상품이나 그런 금융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이러던 소중한 자산관리 지원 대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흔히 초고령 사회는 소삼다사 사회라고 합니다. 많은 고령자가 돌아가시지만 태어난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태어난 자녀들이 연간 25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망하는 분은 35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한 해 출생자가 80만 명 이하로 떨어지고 사망자는 137만 명 이상으로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산다사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죽음에 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많은 지금 사망자가 있는데요. 우리 사회는 이런 죽음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에 대한 대화를 꺼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터부시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대화를 터부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 금전적인 문제, 그리고 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에 관한 내용을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이벤트가 있는데요. 그걸 바로 데스카페라고 합니다. 이 데스카페가 지금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웃 일본에서도 이런 데스카페가 2015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데스카페는 영국의 사회적 기업가 한 분이 만들었는데요. 이분이 어떤 데스카페를 만든 요인은 의미 있는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 죽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런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성찰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데스카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데스카페에서는 다과 음료를 먹이면서 죽음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죽음의 철학, 그리고 나는 어떻게 죽을지 이런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 나의 지금 어떤 사후의 문제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데스카페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이런 데스카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한 사람이 보다 적극적인 인생을 설계하는 어떤 방향성, 그리고 또 그 설계를 통해서 나의 현재를 더 열심히 하는 어떤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데스카페와 엔딩노트 쓰기 운동은 예전에 유대인의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유언 편지를 썼는데요. 그 유언 편지에는 인생의 교훈, 그리고 가족의 역사, 그리고 재산 얘기, 그리고 사전, 의료, 의학과 같은 내용을 담아서 후세대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 유언 편지는 반복해서 그리고 수정하고 또 그러면서 그런 내용을 후세대는 읽고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정신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이런 유언 편지가 지금 서구 사회는 하나의 전통적인 어떤 상속 플랜의 하나로서, 그리고 죽음 준비를 하는 한 프로그램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웃 일본에서는 이런 유언 편지와 같은 형태를 엔딩노트 쓰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에서 여러 지자체는 제가 앞서 말한 지자체, 그리고 많은 어떤 단체들은 독신 세대 또는 시니어가 만일을 대비해서 엔딩노트를 작성해서 그 내용을 지자체에 보관하거나 또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엔딩노트 쓰기와 같은 어떤 적극적인 사망을 준비하고 그리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어떤 현상을 일본에서는 슈까찌라고 합니다. 슈까찌란 우리말로 종아리입니다. 좀 더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인생의 채우기를 맞이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슈까찌의 운동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서도 일본의 종아리운동, 그런 어떤 사후를 대비하는 현상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의 인구 구조를 보면 2030년까지 약 500만 명의 50대 이상의 인구가 늘어납니다. 또 한편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가 320만 명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니어 인구는 대폭 늘어나고, 그리고 또 그런 인구 구조 속에서 독신 세대가 크게 늘어나는 어떤 상황이 있는데요. 이런 초고령 사회에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바로 3가지 수명을 늘릴 것을 여러분한테 제안합니다. 첫 번째,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건강 수명이란 아프지 않고 건강을 계속할 수 있는 연령입니다. 그게 바로 행복한 초고령 사회를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우리 사회의 지금 건강 수명은 남성의 경우 71세, 여성의 경우 75세로 되어 있습니다. 노후에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힘든 상황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경제적 그런 연금 재정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문제가 많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개인이 건강하고 활기차고 그리고 고독을 느끼지 않고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자산 수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돈이 나올 수 있도록, 자산이 고갈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차원에서는 연금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연금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소득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은퇴 자산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나의 계속 끊이지 않는 어떤 자산 수명, 그걸 늘릴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사회활동 수명입니다. 건강하면 계속 사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회에 참여해서 나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건강하고 사회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는 3번째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건강 수명 늘리기, 그리고 자산 수명 늘리기, 그리고 사회활동 수명을 늘리는 것은 바로 한 개인의
중요한 노후 준비 대책이자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될 소중한 어떤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여 지금 독신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준비 대책을 한 개인에 맡기지 말고 또 우리 사회가 그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어떤 대책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이 후쿠타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105세까지 생존했습니다. 그분은 101세까지 셀러리맨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읽고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아침 8시에 전철로 1시간 동안 출근을 하고 그리고 6시에 집에 돌아와서 9시에 취침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인생 신념은 사람이니까 일을 한다.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일하는 것이 나는 어렵지 않다. 그리고 그분은 그런 일을 하는 때 무엇보다 건강을 많이 챙겼는데요. 그분은 95세까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고 그리고 병원에 간 적도 없고 또 시력은 2.0이었다고 합니다. 늘 영어 공부를 끊임없이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일을 지속할 수 있던 요인은 그분은 바로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활동 수명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굳이 우리가 100세까지 일을 할 수 없다고 손치더라도 후쿠이 후쿠타로처럼 적극적으로 나의 건강을 챙기고 그리고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또 나를 새롭게 바꿔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후쿠이 후쿠타로 씨의 그런 정신을 배워볼 수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인생 체육을 우리는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실천해야 할까요? 저는 인생 체육을 대비해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실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강할 때, 판단 능력이 있을 때 상속 증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현재 우리나라에 성년 후견 제도가 지금 도입되어 있는데요. 이런 성년 후견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사후에 나의 나의 의료, 케어를 희망하는, 어떻게 나의 의료와 케어를 희망할지 의료진과 그리고 가족과 반복해서 대화를 통해서 내 사전 의료 연명 의향서를 작성해서 등록해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유언장을 쓰고 엔딩 노트를 써서 그 노트를 기록을 남기고 그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나중에 기록해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또 지속적인 운동으로 우리의 어떤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초고령 독신사의 현상과 과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고령 사회는 흔히 건강하지 못하고 또는 고립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불안한 그런 사회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령 사회가 이런 사회적 고립과 고독에 빠지지 않고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대책, 그리고 건강할 때 의료 케어, 그리고 죽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실행을 지원하는 대책은 개인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데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인생 후반기에 걸쳐 일어나는 삶의 이벤트를 예상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고령 사회를 불안 사회가 아니라 희망 사회로 만들기에 개인적 노력은 물론 우리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업체에서도 이제부터 중요한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